엄마의 장례식을 마친 뒤 다락방에서 낡은 요리책을 펼쳤습니다. 그 속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안에는 무려 1억 원이 넘는 현금과 엄마의 충격적인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은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입니다. 부모님의 손길, 잊혀진 추억, 가족의 갈등과 화해.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마음에 남는 교훈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한 편의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머물고자 합니다. 엄마의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혼자서 다락방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오후 2시가 다 되어 가더군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저는 낡은 요리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표지가 너무해져서 제목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엄마가 젊었을 때 쓰시던 책 같았거든요. 책장을 펼치는 순간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 봉투를 주워 들었어요. 봉투는 생각보다 두툼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뭔가 딱딱한 것들이 들어있는 게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다발과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무려 1억 원이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 이런 큰 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편지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엄마의 손글씨가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려 했지만 눈물 때문에 글자가 흐려 보였어요. 엄마는 평생 가진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큰 돈을 숨겨두고 계셨다니요. 그때 다락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편지지를 비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둘째야, 이제 너희들끼리 잘 해결해 보렴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요리책을 안은 채 다락방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국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큰오빠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빠는 시내 중앙동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 요리책과 봉투를 넣고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마음이 무척 복잡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큰오빠에게 늘 밀려 지냈습니다. 오빠는 첫째 아들이라며 엄마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저는 둘째 딸이었죠. 엄마는 항상 오빠 말 잘 들어라 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서운했어요. 중학교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반에서 1등을 했는데 엄마는 오빠의 중간고사 성적표만 보고 계셨어요. 저는 제 성적표를 내밀었지만 엄마는 너는 원래 공부 잘하잖아 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오빠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간판에 김씨 부동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는 책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오빠, 어제 전화로 말한 그거 가져왔어요. 저는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오빠는 신문을 내려놓고 봉투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돈을 세어보던 오빠의 얼굴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이게 정말 1억이야.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편지도 남기셨어요. 저는 편지를 건네주었어요. 오빠는 편지를 읽더니 갑자기 책상을 탁 쳤습니다. 역시 엄마는 날 믿으셨어. 장남인 내가 이 돈을 책임져야 해. 1억이야, 1억. 이런 큰 돈을 아무나 맡길 순 없잖아.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억 원이라는 거액 앞에서 오빠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서운함이 분노가 되어 치밀어 올랐어요. 오빠는 또 혼자 결정하려 하고 있었어요. 오빠,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 아닌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몰라. 내가 장남으로서 책임져야 해.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마치 다락방의 낡은 벽시계 소리 같다고 느꼈어요. 그때도 저는 혼자였거든요. 오빠는 돈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나중에 막내랑 상의해보자.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물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요리책만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오빠의 말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은 며칠이 지나도록 가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인 토요일 저녁 6시, 저희는 엄마 집 거실에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막내 동생도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저는 미리 차와 과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그 낡은 요리책이 놓여 있었어요. 큰오빠가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자, 이게 엄마가 남기신 돈이야. 막내는 돈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오빠에게서 편지를 받아 읽어주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진 게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매일 1,000원씩 모았다. 이건 내 아이들 모두를 위한 것이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막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언제부터 이렇게 모으신 걸까요? 저는 요리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책 곳곳에 엄마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계란 한 판 2,000원, 쌀 10kg 3만 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 옆에 작은 글씨로 1,000원 저축이라고 적힌 부분들이 보였어요. 아, 엄마가 장 보실 때마다 조금씩 아끼셨나 봐요. 저는 책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엄마의 꼼꼼한 성격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어떤 날은 오늘은 저축 못함이라고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릴 적 기억이 났어요. 일요일 오후마다 엄마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가요를 들으시며 가계부를 쓰곤 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엄마, 뭐 쓰세요? 하고 물으면 우리 살림살이 적는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큰오빠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 1억 원은 내가 관리하는 게 맞아. 내가 장남이고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돈 관리 경험도 없잖아.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오빠, 그럼 저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억 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막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형, 그런데 편지에는 모두를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잖아. 오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편지지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뒷면에 뭔가 더 적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글씨가 너무 흐려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이 편지 뒷면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편지를 창가로 가져가 전등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지만 끝내 읽히지는 않았습니다. 오빠가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보고 일단 돈부터 정리하자. 하지만 저는 그 편지가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왜 굳이 뒷면까지 글을 남기셨을까요? 막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누나, 내일 아침 햇볕이 밝을 때 다시 봐요. 지금은 너무 어두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 생각에 뒤척이며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뒷면에 적힌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일지 계속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전 9시, 저는 엄마 집에 혼자 먼저 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밝았어요. 저는 어제 못 다 본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편지지를 창가에 대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뒷면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찡그리며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갔어요. 둘째야.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직접 쓴 말씀이었어요. 둘째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1억 원 때문에 오빠와 다투고 있을 거야. 하지만 엄마가 정말 남기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란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요. 엄마는 알고 있었어. 내가 오빠 때문에 서운해했던 것도, 그래도 가족을 위해 참았던 것도, 이제는 내가 화해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란다. 그 순간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평생 숨겨왔던 서운함도, 그래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요.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이 돈은 너희 셋이 나누어 가져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로 미워하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 둘째야, 부탁한다.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때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추석날 저녁, 엄마가 부엌에서 전을 부치시며 흥얼거리던 노래가 생각났어요. 정든님이여 어디를 가셨나 하는 그 노래였습니다. 그때 엄마는 늘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10시쯤 되어서 오빠와 막내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오빠, 이거 봐요. 엄마가 저에게 쓰신 말씀이 더 있어요. 오빠는 편지를 읽더니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막내도 옆에서 같이 읽었어요. 엄마가 우리 모두를 생각하고 계셨네요. 막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오빠,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엄마의 마지막 뜻이에요. 나누어요. 그리고 엄마 마음도 함께 지켜요. 오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급했나 보다. 그 순간 저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빠도 결국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없었으면 우리 영영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날 거실에 놓인 요리책은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곁에서 지켜보고 계신 듯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 달 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 저희는 엄마의 뜻대로 그 돈을 셋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큰오빠는 오래된 사무실을 새로 단장했어요. 막내는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저는 제 몫으로 엄마가 살던 집을 깨끗하게 고쳤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저희가 다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큰오빠는 저에게 너 덕분에 정신을 차렸다 고 말해요. 막내는 가끔 서울에 올라와서 저희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엄마의 낡은 요리책은 지금 제 부엌 식탁 위에 놓여 있어요. 요리를 할 때마다 그 책을 펼쳐봅니다. 엄마가 적어 놓으신 메모들을 보면서 따라 만들어 보곤 해요. 된장국은 멸치 우린 물에, 김치찌개는 돼지고기보다 참치가 맛있어. 같은 것들이요. 어제는 막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나, 저도 엄마 요리 배우고 싶어요. 카페에서 간단한 밥도 팔아볼까 해서요. 저는 기뻤어요. 엄마의 요리법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것 같았거든요. 지난주 일요일에는 오빠네 가족과 함께 엄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오빠의 딸아이가 할머니, 저희 이제 안 싸워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산소 앞에서 저는 엄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 말씀 잘 지키고 있어요. 화해의 끈 놓지 않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엄마가 잘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돈보다 엄마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 1억 원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지폐 속에 숨어 있던 건 바로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흩어질 뻔했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준 끈이었어요. 지금도 아침마다 그 요리책을 펼칠 때마다 느낍니다. 엄마가 매일 1,000원씩 모으신 건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요리책 첫 장에 적힌 엄마의 글씨를 읽어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 소원이 이제야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봉투를 발견한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